이번 시간에는 그 TAT 그 기출문제 제50회 이론 15문제하고 실기 문제를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된 것은 작년 12월 12일 날 작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문제고요. 자, 이론 문제는 여러분 다운받으셨던 자료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죠. 50회 문제지. 자, 50회고요. 내용을 좀 내려가셔서 자, 실무 이론 평가에 해당되는 거죠. TAT 2급에서는 재무회계 문제가 1번부터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고요. 다음번에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소득세 문제가 이어서 나올 거예요. 우선 재무회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예요. 다음 중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의 일반 원칙. 우리 FAT 1급이나 TAT 2급에서 배웠던 재무회계에서 여기 재무제표 작성 그다음에 표시의 일반 원칙은 둘 양쪽 다 계속 나왔던 것들이죠. 이게 그냥 특별하게 변동되는 내용들은 없어요. 이 기업회계 기준에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요. 근데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1번에 보시게 되면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그랬죠? 경영진한테 있다 그랬었죠?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재무제표의 본문이나 주석의 구분 표시하도록. 왜 구분하라 그랬을까? 중요하니까 구분해서 표시하도록 정한 항목은 그 성격이나 금액이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라도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 표시, 구분 표시하고 통합 표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에서 선택하기에 나름에 따라서 얘네들은 가능하도록 해놨죠. 그래서 얘는 유사한 항목으로 통합해서 표시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 우리 그 계속기업 기억나시나요? 기본 가정,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었죠.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란 말은 여기서 잠깐 메모하고 가볼까요? 여기 기업 회계에서 기본 가정 또는 전제 조건이라고 불렀잖아요. 전제 조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우선 기업 실체라고 제가 얘기 드렸었죠. 기업 실체는 뭘 생각하면 돼요? 법인 생각하시라 그랬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요, 기간별 보고.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에 대한 기본 가정이고 뭐에 대한 전제 조건이냐? 얘는 재무제표를 갖다가 우리가 만드는 거. 재무제표 5가지 있죠. 걔네들을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이며 전제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기업 실체는 법인은 독특하게 하나의 인격체이죠. 인격체이니까 얘는 소유주, 대표자하고 별개로 본다는 얘기였었고요. 계속 기업은요. 기업이 결산할 때마다 매년 경영진은 이 기업이 내년에 청산하거나 사업을 중단할 그런 의도가 없음을 매년 평가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즉 얘를 존속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존속 가능성의 평가를 누가 한다고요? 예, 경영진이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계속 기업의 가정 때문에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에도 무형자산이라든지 건물 같은 경우도 17년, 20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근간이 바로 얘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기간별 보고, 얘는 기간별 보고는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간이라고 했었고, 우리가 그걸 회계 연도라고 부른다 그랬었죠. 회계 연도는 1년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여기 기본 가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한 기본 가정 전제 조건이라는 뜻이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보시게 되면 네 번째는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 재무제표를
우리 재무제표는 정기하고 그다음에 단기하고 같이 비교하게끔 나온다 했었죠.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옳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수업을 하면서 TAT 2급에서는 자본계정의 시험 문제가 잘 나온다 그랬었죠. 두 번째 문제가 자본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단기 중 유상증자란 말 나왔네요. 유상증자라는 말 나오게 되면 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한다는 뜻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202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단 전기 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굳이 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얘는 두 번을 갖다 실시를 했기 때문에 5월 5일 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분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월 20일 날 결과로 여기 얘기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얼마가 됐는지를 보시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여기 문제에서 나온 대로요. 5월 5일 날 분기는 어떻게 될까? 5월 05일 분기를 볼게요. 차변에 발행 주식을 발행하면 증자라는 거 아까 문제에서도 나왔었죠. 발행 주식 수는 1000주래요. 근데 한 주당 발행 금액을 얼마에 발행했냐면 8,000원에 발행했답니다. 그 다음에 액면가액은 얼마짜리를요? 5,000원짜리를. 그 다음에 주식 발행과 관련된 수수료 없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액면 5,000원짜리를 8,000원에 발행했다고 하면은 지금 차변에 돈 8,000원 받았다고 가정할 수 있겠죠. 그럼 보통 예금으로 얘기해 볼게요. 보통 예금에 그 돈 다 들어왔어요. 그럼 얼마가 들어왔겠습니까? 8,000원 곱하기 1000주니까 800만원 들어왔겠죠. 그죠? 여기 800만원 이렇게 들어왔고요. 근데 얘는 지금 증자기 때문에 증자는 대변에 자본금 써주기로 했었죠. 자본금은 어떻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이죠. 그러면 여기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했을까 봤더니 500만원 이렇게 증가했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금액이 얼마가 차이나요? 차변과 대변에 300만원 차이 나죠? 그럼 얘는 주식을 발행했는데 초과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 300 이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습니까? 자, 근데 이번에는 10월 20일 날 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얘도 증자겠죠. 차변에 이번에는 500주를 발행했는데요. 발행 금액이 4,000원이야. 근데 액면가액은 얼마짜리예요? 5,000원짜리죠. 자, 그러면 얘를 돈을 받았다고 치면 얘도 똑같이 보통 예금으로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면은 지금 얼마를 받았겠습니까? 4,000원 곱하기 500주 하겠죠. 그럼 200만원 들어오겠죠. 그래서 200만원을 이렇게 받았어요. 자, 자본금은 얼마가 증가하겠습니까? 자본금은 지금 액면가액이니까 500점은 250만원 증가하겠죠. 250만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원래대로 했었다면 여기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기겠죠. 요거 10월 20일 거래만 봤다면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50만원 차이 나고 또 거기 10만원 주식 발행 수수료 발생했다 그랬죠.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얼마가 발생된 거예요? 100 맞나 이거? 50만원 60만원이죠? 이해됐어요? 따로따로 한번 보고서 제가 회계 처리해 봐 드릴게요. 그럼 여기는 지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50만원에다가 주식 발행할 때 수수료도 발생했다고 하니 여기 60만원 이렇게 해주셔야겠죠. 그럼 주식 발행 여기 할 때 수수료는 그냥 현금으로 줬다고 할게요. 현금으로 지불을 했다고 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주식 발행과 관련돼서 따로따로 별도로 한 거예요. 그쵸? 근데 제가 이렇게 주식을 연이어서 발행할 때 앞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없애주라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얘 주식 발행 초과금 지금 현재 얼마 있어요? 300만 원 있죠. 그럼 얘부터 먼저 얼마는 없애주면 돼요. 그대로 똑같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자리에다가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사용해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60만 원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그 결과로 12월 31일 날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얼마가 남아있겠습니까? 240만 원 남아있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이 자본계정 제가 설명해 드릴 때 그 자본계정에 대한 연습 계속 해보니까 자본계정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 똑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죠. 먼저 번에 이렇게 발행한 것들 중에서 얘는 지금 5월 5일이라고 했지만 전년도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주식 발행했을 때 전년도에 이런 게 있다면 먼저 빼서 없애주라 그랬죠. 있어요. 그래서 답은 1번 24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것을 보시게 되면 회계 변경에 대한 거네요. 회계 변경. 자, 회계 변경에는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두 가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회계 변경에는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정책의 변경이고 두 번째로는 추정의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정책의 변경은 이게 회계 변경 중에서 정책의 변경, 추정의 변경은 기업 회계 기준에서 기업 회계 기준으로 바꾸는 항목들을 얘기한다 그랬었죠. 그죠? 자, 그럼 문제 한번 읽어보면서 또 해당되는 거 한번 정리를 해보시자고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제가. 자, 그래서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이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여기서 회계 변경의 유형이 다른 걸 한번 찾아보래요. 자, 1번 보시게 되면 전액 회수할 것으로 평가한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할 것으로 변경. 지금 얘는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대손의 추정률을 말하는 거예요. 대손 추정은 확정인가요? 추정인가요? 그럼 얘는 지금 추정의 변경이겠죠. 두 번째, 감가상각 방법. 정액법에서 정률법으로 바꾸는 것도 추정의 변경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을 총평균법에서 선입선출법 바뀌는 거, 얘는 정책의 변경이죠. 그죠?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정책의 변경에서 얘가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던 거는 선입선출법에서 뭘로 바꿨다 그랬어요? 이동평균법 이렇게 바꾸는 것들 있잖아요. 요건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했던 것 중에서 1번은 추정의 변경, 2번도 추정의 변경, 3번은 정책의 변경 이렇게 됐죠. 그럼 답은 벌써 나온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유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우리가 마지막에 팔 때 확실하게 금액으로 팔 수 있는 금액이에요. 우리가 추정을 한 거예요. 추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추정의 변경인지 정책의 변경인지 성격이 다른 문제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었다는 문제란 뜻이었어요. 뜻이었나요? 그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그 시험 문제에서 그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문제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문제는 빠지지 않고 나온다 했었죠. 여기 또 나왔어요. 여러분이 FAT 1급 문제 풀 때도 여기 매출채권에 대한 건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매회 계속 나왔던 걸 아마 보셨었을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문제 해석하면서 풀어보도록 하자고요. 수정전 시산표의 모양이라고 얘기하고요. 단기말 거래처의 파산으로 매출채권 8,000원 회수 불가능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매출채권도 5%만큼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매출채권 남은 거에 대해서 5% 대손 충당금 설정하면 된다는 얘기겠죠. 됐음? 자, 그러면 뭐부터 한번 확인할 거냐면 매출채권 잔액이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여기 보니까
기말 현재.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반영 후에 대한 걸 물어보고 있죠. 근데 여기 나타나 있는 건 반영 전이죠. 자, 그러면 제가 그대로 있는 대로 한번 써볼게요. 우선 매출 채권 잔액이 어떻게 변경이 생겼는지 보자고요. 매출 채권 반영 전에 지금 현재 8만 원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를 못 받게 됐대요. 8천 원을 못 받게 됐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매출 채권 잔액은 지금 현재 얼마가 됐다는 뜻이에요? 7만 2천 원 이렇게 나왔다는 뜻이겠죠. 이해되심? 자, 그런 다음에 이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몇 퍼센트 대손을 예상하고 있대요? 5%. 그럼 7만 2천 원에 5%면 얼마가 됩니까? 3,600원 이렇게 되죠.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건 정리가 끝났다면 이번은 대손 충당금도 한번 보자고요. 대손 충당금은 여기 기말 잔액이 얼마가 있었어요? 요거 5,000원 있었죠. 자,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기말 잔액이 일단 5,000원이 있었는데 매출 채권 8,000원 못 받게 됐다면서요. 그죠? 그럼 대손 충당금 홀라당 다 써야 되겠죠. 다 쓰고도 나머지 모자라는 건 뭘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까? 그쵸. 모자라는 거는 대손 상각비로 3,000원 이렇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죠? 그럼 대손 충당금 현재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태죠. 근데 12월 31일 얘 반영해서 매출 채권 여기 3,600원 대손 충당금 설정 해줘야 되죠. 지금 현재 기말 채권 잔액이 얼마니까? 72,000원이니까 여기에 5% 대손 충당금 설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요? 대손 상각비 3,600원 이렇게 해주셔야 되죠.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쓰고요? 대변에다가는 대손 충당금 3,600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참고로 해서 질문하는 거 1, 2, 3, 4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자고요. 1번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 총액은 매출채권 총 얼마예요? 8만원이에요? 7만 2천원이라고 여기 계산됐죠? 요게 돼야 되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왜? 7만 2천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죠? 두 번째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대손충당금 잔액은 얼마예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지금 우리가 3,600원 요거 했죠? 다 쓰고 없잖아 지금. 그럼 대손충당금 잔액 3,600원 맞네요. 요거는 잔액은 오케이 맞았어요. 3,600원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답은 그러면 2번이겠네요. 옳은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 3번은 뭐가 틀렸나 볼까요? 3번은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매출채권 순액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부가액 얘기하는 거죠. 장부가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장부가액은 여기 기말 채권 잔액 7만 2천원에서 얼마를 빼줘야 돼요? 3,600원을 빼야지 장부가액이 나오죠? 아니 맞나? 5%니까 맞죠? 그러면 72,000원에서 마이너스 3,600원 하게 되면 68,400원 나오죠? 68,400원 나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68,000원이라고 그랬죠?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고될 대손상각비는 7,000원이다. 대손상각비는 지금 아까 여기 3,000원 해놨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12월 31일 날로 대손상각비 3,600원 이렇게 해놨죠. 합쳐서 금액은 6,600원 돼야 되죠. 근데 7,000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다? 답은 2번에 대손충당금 잔액이 3,600원이라고 쓴 요 말이 맞는 말이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서 설명을 해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2021년 결산 전 매출액이 2천만 원일 때
아래 사항을 반영한 결과 올바른 매출액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밑에 대충 내용을 보니까 우리 재고자산 때 배운 거죠. 재고자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물어봤었는데 지금은 판매가 된 건지 아닌 걸로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자, 일단 매출액은 얼마라고 그랬었냐면 2천만 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2천만 원 넣고 더해줘야 될지 빼줘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2021년 12월 10일 도착지 인도 조건이래요.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한 운송 중인 상품이 50만 원 매출에 계상되지 않았대요. 그럼 이건 판매가 된 거예요? 판매가 안 된 거예요? 도착지 인도 조건이면 가고 있는 도중이죠. 그럼 재고자산은 현재 우리 거죠. 판매하는 입장에서 그럼 매출액에 금액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럼 얘는 빵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021년 말 수탁자에게 인도한 상품 80만원 중에서 50만원 판매됐대요. 이거는 위탁 상품에 대한 거죠. 적송품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럼 판매는 얼마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위탁 상품에 대해서 판매한 것은 그 수탁자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판매된 것은 우리가 판매한 것을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50만원은 판매된 것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상품권 200만원 중에서 이건 회수해야지만이 판매가 된 거죠. 그래서 얼마 회수됐대요? 상품권 준 것 중에서 회수된 게 100만원이래요. 그러면 얘는 매출이 된 거죠. 그럼 이 금액 다 합친 게 바로 우리가 매출액으로 잡을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예요? 2,150만. 여기 답이네요. 됐어요? 응, 오케이.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볼게요. 이건 조금 위로 띄어놔야지. 이렇게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항공의 11월 중 매출액과 매입에 관련된 자료래요. 계속 기록법에 의한 선입선출법을 사용할 경우 11월에 판매한 상품의 매출 총익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죠. 자, 이건 제가 설명이 드렸던 기본적인 그림으로 하나 써드리고요.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여기는 상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이 식하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매출액에서 뭘 빼면 매출 원가를 빼면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 매출원가 뺀 매출 총익 구하라는 거잖아요.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대로 한번 제가 옮겨 적어 볼게요. 우선 11월 1일 기초재고는 5,000개의 단가가 하나에 500원이면 기초재고는 얼마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250만원 있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매입했는데 10,000개를 매입했대요. 10,000개 곱하기 550원 이렇게 하게 되면 550만원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두 번째 550만원. 그 다음에 상품 판매했대죠. 그러면 얘는 8,000원에 600개 판매했다면 6, 8, 2, 48 600개 곱하기 그 다음에 600원 곱하기 8,000개 하게 되면 480만원 되겠죠. 여기다가는 일단 숫자 480만원 이렇게 쓰고요. 자, 또 3,000개를 갖다가 한 개당 520원에 매입했다면 156만원. 전 설명하려고 일일이 이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이렇게 보면은 못 풀어요. 자, 이렇게 써놓고요. 하나씩 갖다 제가 해볼게요. 우리 상품 계정에서 지금 매출원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기초상품 재고액은 얼마라고 했냐면 여기 보시면 250만원 계산돼 있죠. 그래서 기초상품 재고액은 여기 250만원이에요. 단기에 매입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단기에 매입한 것은 여기 15일날하고 30일날 있죠. 즉 550만원하고 그 다음에 156만원이죠. 됐나요?
그럼 합쳐서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면 여기에 706만 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은 얼마예요? 이것만 좀 계산하게 되면 우리 여기 매출원가 나오겠죠. 그럼 그대로 해볼게. 여기 판매액은 얼마예요? 판매액은 480만 원이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판매액이 480만 원이라고 주어진 자료로 그냥 했어요. 그럼 매출원가만 여기서 계산하면 매출 총이익은 나오겠죠. 되셨어요? 그럼 기말재고액 계산해봐요. 기말재고액은 일단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여기 지금 8,000개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 5,000개 다 팔렸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0,000개 중에서 3,000개 팔렸겠죠. 그럼 여기 기말재고가 몇 개가 남아있겠어요? 7,000개가 남아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기말재고 한번 계산해 볼게요. 7,000개 얼마짜리가? 550원짜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000개 곱하기 550원 하게 되면 385만 원 이렇게 계산되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따질 거, 그 다음에 11월 30일 날 3,000개 사갖고 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단가는 520원짜리. 그래서 금액을 아까 계산하는 게 156만 원 이렇게 해놨죠. 두 개 더하면 기말재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56만 원 더하게 되면 기말재고는 541만 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뭐 매출원가 구할 수 있잖아요. 매출원가는 250만 원, 706만 원 이면 85만 원 나오네요. 뭐가 좀 이상하다. 다시 5,000 기초 재고가 5,000개에다가 500원 하면 250 맞고 10,000개에다가 550원 하면 550만 원 맞고 8,000개 곱하기 600원 하게 되면 480만 원 맞고 3,000개 곱하기 520원 하면 156만 원 맞고. 자, 기말재고 8,000개 남아있는 것은 7,000개 곱하기 550원 하면 385만 원. 385만 원 더하기 156만 원 이면 541만 원 맞죠? 250 더하기 7060 플러스 7060 마이너스 415만 원 나오네. 계산기를 잘못 눌렀어. 415만 원. 자, 보세요. 250만 원에다가 706만 원 더한 다음에 여기 541만 원 빼면 매출원가가 얼마가 계산된다고요? 여기 415만 원 이렇게 계산됐죠. 그럼 요거 빼게 되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매출 총이익은 6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 됐죠? 이랬어? 근데요, 이렇게 저기 처음에 우리가 배웠을 때는 내용 구조를 갖다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요걸 연습하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문제 하나 풀려고 이렇게 시간을 들이게 되면 빨리 하면 좋겠지만 계산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자, 요건 참고로 이제
복습하실 때 이게 익숙하지 않으시면 여기 상품 재고장을 보고서 요걸 다 하나 만들어내는 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요 내용을 알아야지만 더 빨리 풀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뭘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매출 총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매출액은 여기서 상품 판매한 걸로 480만 원 금방 쓸 수 있죠. 그죠? 뭐만 알면 돼? 매출 원가만 알면 되죠. 매출 원가는 우리가 판매한 거잖아요. 그럼 판매한 거 개수, 여기 상품 판매에서 몇 개를 판매했어요? 8,000개 판매했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매출 원가니까. 그죠? 여기서 판매한 거 5,000개짜리 단가는 얼마짜리로? 500원짜리. 그래서 판매된 게 얼마예요? 250만 원이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판매된 거 몇 개짜리 판매했어요? 여기 선입선출법이니까 11월 15일 날 10,000개 있는 것 중에서 3,000개를 팔아야 되죠. 그래서 3,000개. 근데 얘는 단가가 얼마짜리예요? 550원짜리잖아요. 그럼 얘 금액은 얼마냐겠어요? 3,000개 곱하기 550원 이렇게 해주게 되면 165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이렇게 판매한 게 얘가 매출 원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똑같이 415만 원 나오죠. 그럼 이렇게 일일이 다 계산 절차 밟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이해하고 알아야지만이 매출 원가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이렇게 상품 재고장을 보고서. 그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사실은. 앞에서 이 설명해 드렸던 것은 여러분이 FAT 1급 처음 배울 때 상품 매출원가 계산하는 방법, 그다음에 매출 총액 계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순차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드렸던 것이었고요. TAT 2급에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면 판매된 게 매출원가라는 거 알면 요거 바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쓰면 답은 금방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손상차손 문제도 TAT2급에 제가 추가된 거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지난번에 설명 한번 처음 들었으니까 이번에 복습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손상차손, 이번엔 얘는 환입액이라고 했어요. 손상차손 환입액 인식가액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자, 일단 2020년 초에요. 토지 금액이 6천만 원으로 취득을 했대요. 토지 얼마? 6천만 원에 취득을 했는데 2020년도 말에 이 순 공정가치와 여기 손상 징후가 있다 그랬었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유형 자산은 손상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손상차손 반드시 인식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말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우리 자산의 값이 공정가치로 그대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2020년도에 여기 지금 우리가 6천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얘가 손상 징후가 있어가지고 얘를 비교를 해봤더니 여기 밑에다 해야 되겠네. 지금 여기서 얘기 나오는 순 공정 가치라고 돼 있죠. 순 공정 가치는 4,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중고 자동차에 팔면 걔가 순 공정 가치라고 그럽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내용이에요. 자, 그다음에 순 공정 가치는 그런데 사용 가치, 이 사용 가치를 제가 그때는 계속 사용 가치라는 용어로 사용했었어요. 그죠? 기업 특유의 가치란 말로도 사용해요, 이거는. 그래서 근데 하여튼 사용 가치는 얼마로 느끼냐면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토지를 샀는데 6천만 원 주고 샀어요. 연초에. 그런데 얘가 손상 징후가 있어서 얘를 가치를 평가해 봤더니 순 공정 가치는 4,500만 원, 그다음에 사용 가치는 5천만 원 이렇게 구분이 되더래요. 그럼 얘는 이 두 가지 금액 중에서 큰 금액하고 비교해요. 큰 금액 맥스. 그리고 그러면 큰 금액이 어떤 거에 해당돼요?
그럼 여기 5천만 원 사용 가치가 더 크죠? 이것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두 개를 비교해요. 얼마 차이가 나요? 1,000만 원 차이 나죠? 그래서 여기 2020년 12월 31일 날 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면 차변에 손상 차손 가격이 더 떨어진 거죠. 손상 증후군 때문에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고요.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해가지고 1,000만 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었다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얘가 2021년이 됐어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봤더니 이 가격이 상승해서 회수 가능액이 7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여기 우리가 처음 취득 금액 있죠? 취득가액 얼마였었어요? 6천만 원. 그 다음에 지금 회수 가능액은 얼마예요? 회수 가능액이 7천만 원.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요. 이번에는 이 두 개 중에서 작은 거하고 미니멈한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우리 손상차손 환입을 시킬 때에는 두 개 중에서 큰 거, 작은 거하고 비교를 하란 말이죠. 어떤 게 더 작아요? 얘가 더 작죠? 근데 우리가 2021년도에 우리 그 유형자산이 토지 있잖아요. 얼마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거예요? 5천만 원이죠. 요거를 빼준 거예요. 여기서 취득가액에서 여기 사용가치라고 되어 있었던 거 있죠? 여기 사용가치라고 되어 있던 사용가치 5천만 원 얘를 빼버리게 되면 차익이 얼마가 나와요? 1,000만 원 나오죠. 이 차액 1,000만 원에 대해서만 환입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 차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손상차손 누계액 얼마밖에 없어요? 1,000만 원밖에 없죠. 이렇게 빼고 대변에다가는 손상차손 환입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얘는 세무 1급에도 주로 출제되는 문제고 TET 2급에서는 주로 여기 손상차손 여기에까지 해당되는 문제가 보편적으로 잘 나오는 편인데 얘는 지금 환입까지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던 거였었는데 여기 회수 가능액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에는 회수 취득가액과 회수 가능액 두 개를 써놓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가치로 전년도에 평가한 금액 있죠. 그 금액을 빼면은 돈 차이 나는 금액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거 금액 한도 내에서만 환입시킬 수 있어요. 더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 여기 해당되는 금액은 얼마가 답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1,000만 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손상차손 문제도 TET2급에서 거의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복습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재무회계 8번 문제네요.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공은 3년 전 매입한 매도 가능 증권 단기 중 60만 원에 지금 판매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죠? 자, 정기말 재무상태표상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50만 원이며 자, 3년 전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얘기할게요. 2020년도에 12월 31일 현재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지금 50만 원이라고 평가를 했대요.
근데 이렇게 평가했을 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 있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로 15만원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만 딱 봤을 때 얘 처음에 샀을 때 얼마였었겠어요? 65만원이었겠죠. 근데 2020년 12월 전년도에요. 전기에 평가했을 때 15만원의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가 손실이 지금 15만원 나 있는 상태예요. 이해됐어요? 그런데 얘가 2021년에 지금 얼마에 팔았어요? 2021년 몇 월달인지는 안 나왔죠. 땡땡 할 때 얘를 처분을 했대요. 처분을 했다면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차변에 얘 그냥 보통예금으로 받았다고 할게요. 보통예금 얼마가 들어와요? 60만원 받았겠죠. 대변에 매도가능 증권은 얼마짜리를 줘야 돼요? 매도가능 증권은 지금 여기 50만원짜리였었죠. 평가한 게 지금 50만원이잖아. 전년도에. 그럼 팔았을 때 이 금액으로 팔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판 금액은 50만원. 이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이렇게 지금 처분을 하고 있다면 아까 우리 자본 규정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 있잖아요. 이 없애줘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본 규정 남아있는 거 없애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매도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해요? 상기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대변에다가 기록해야 된단 말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죠. 얼마? 15만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여기 합계금액이 얼마예요? 65만원이죠. 지금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처분해서 손실이 생기겠죠. 얼마가 손실이에요? 5만원이 손실이죠. 아까 얘기했던 자본 계정에서 회계 처리할 때 앞에 먼저 전기에 아니면 그 이전에 자본 계정 남아 있으면 얘부터 먼저 없애주라 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상기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계속 반복하는 내용들인지라 여러분이 잘 나오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실로서 금액은 얼마? 5만원이 답이 돼요. 여기서는 매도가능 증권 처분 손실 5만원 1번이 답이네요. 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TAT 2급에서 이론 문제에 대한 문제를 형태를 처음 봤죠, 이번에. 그죠? 근데 앞으로 계속 하게 되면 이 유형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면서 연습하시면 될 것이라 봅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9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물어보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거, 세 가지 구분해 드렸었죠. 그죠? 자, 봐요.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포함시키나 안 시키나 봐요. 공급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되면 이거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그죠? 두 번째, 재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았대요. 그럼 얘도 포함시키지 않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으므로 연체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근데 제가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미리 다 계산해서 포함시킨다 그랬죠. 답은 뭐예요? 4번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10번에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은요.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 적용돼.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내국법인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용역 영세율 대상이야. 달러 벌어들이는 건 다 제가 영세율 적용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고요. 영세율은 결국 매입세액도 환급되므로 완전 면세다. 완전 면세라는 말 맞죠? 그 다음에 이 근처 도서관 입장료도 영세율 적용돼. 도서관이 영세율 적용돼요? 이거 외워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니죠. 얘가 틀렸네요. 그죠?
얘 어려운 문제만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용필이가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가 11번까지가 부가세 문제네요. 11번도 한번 보죠.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 과세자 항공의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관련된 매입세액 자료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있죠. 제가 부가세와 관련돼서는 불공상하고요. 그다음에 간주공급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여기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자, 공장용 화물차는 1000cc에 해당되지 않죠. 그럼 여기 관련된 유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거래처 발송용 연말 선물 세트 이거 접대비에 해당되죠. 매입세 공제받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사무용 비품 별다른 거 없죠. 그럼 얘도 사무용 비품은 불공상 아니니까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고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불공에서 5번째 거였죠. 마지막 거 토지 관련 6번째 거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그럼 두 개만 공제받을 수 있네요.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다? 650만 원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네 문제가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였었고요. 여기 12번부터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문제였고요. 12번부터 15번까지가 소득세 관련된 문제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소득세 이론까지 한번 쭉 훑어는 봤는데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죠.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이 법정이자는 우리 그 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난번에처럼 위약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걸로 인해서 받는 그거는 기타 소득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그냥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1번이 답인데요. 얘는 지금 처음 보는 문장이어서 아리까리하다 그렇다면 여기 2번, 3번, 4번을 한번 보자고요. 국내에서 지급받는 은행예금 이자가 이자 소득인 건 당연히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채권에 대한 이자도 이자인 거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 소득이라고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하나 더 있어요. 잘 나오지 않는 용어.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얘도 이자 소득이에요. 여기 이자라고 보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자소득 설명하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소득에 속하는 항목이고요. 직장공제외 초과반환금도 이자소득이에요. 얘기 드렸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건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3번 종업원이 받는 직무수당 중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회사에서 근로계약으로 인해서 받는 모든 소득은 기본적으로 다 과세고 소득이에요. 그죠? 근데 요거는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요? 요거 경조사비 얘기하는 거였었어요. 경조금은 여기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었죠. 오케이? 근데 종 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요거 문제 맞춰 풀까요? 요거만?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법인의 임원이 부여받는 주식 매수 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주식 매수 선택권은 근무기간 중에 행사하게 되면은요 얘는 근로소득이에요. 오케이? 이걸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번이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 변상 정도. 실비 변상이면 제가 소득으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비 변상에 해당되는 거 비과세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얘도 맞는 말이죠. 지금 답이라고 착각하겠다. 답이 아니라 맞는 말이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답은 지금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답은 몇 번이 답이에요? 벌써 답은 나왔죠. 답은 1번이 답인데 얘는 맞는 말이라는 뜻이고 4번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이 없으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이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이미 소득세 얘기하는 거니까 5월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5월 달을 확정신고라는 용어로 쓴다 그랬죠. 맞는 말이죠. 그래서 이를 확정신고라고 해서 문제에서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찾으라 그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풀고요. 10분 쉬었다가 여기 나머지 두 문제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는 성실혜 씨의 기타 소득 관련 수입 내역이다. 원천 징수 대상 기타 소득은 얼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실제 소요된 경비는 지금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 첫 번째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돈 가다 길거리 가다 주스면 얘 거기 무조건 세율 몇 %라 그랬어요? 20%라 그랬었죠. 그죠? 근데 80% 공제하는 그 기타 소득도 아니고 60%에 해당되는 소득도 아니죠. 그럼 나머지는 필요 경비만 빼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필요 경비 지금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죠. 그렇게 유실물에 의한 습득에 대한 것도 소득이죠. 보상금으로 얼마 받았어요? 300만 원 받았죠. 그럼 여기 세율은 지금 여기 기타 소득 금액은 세율을 계산해야 되죠. 아니 세율이 아니라 세율을 세금을 계산해 원천 징수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면 여기 곱하기 몇 퍼센트 해줘야 돼요? 20%. 이 금액에 대한 금액 그러면 60만 원 되겠죠? 이게 원천 징수해야 될 세금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원천 징수 세액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소득 금액만 얼마냐고 그냥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300만 원은 무조건 전체 다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주택입주상금 어저께 제가 얘기할 때 공익부업인이 그 주관하는 대회에서 상금 받으면 80%, 그 다음에 주택입주 지체상금 얘도 80% 인정해준다 그랬죠. 그죠? 그럼 얘도 포함이 되는 거네요. 200만원. 그죠? 네. 자, 근데 얘는 여기서 기타 소득, 소득 금액은 몇 퍼센트를 빼준다고요? 여기 80%를 빼준다 그랬었죠. 80%를 빼야지 세금을 계산할 기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를 빼게 되면은 2826, 160만 원을 빼야 되죠. 16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 금액은 200만 원에서 160만 원, 40만 원이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라고 되어 있네요. 원작자가 받는 원고료는 60%를 갖다가 공제하는 이렇게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항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0%를 빼게 되면 얼마가 계산이 되겠습니까? 5, 6, 30. 30만 원이죠. 그러면 나오는 금액은 20만 원. 이렇게 나오겠나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제가 기타 소득과 기타 소득 금액은 소득과 소득 금액은 아예 다른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도 봐요. 기타 소득을 알려주고 질문은 기타 소득 금액을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에는 필요경비가 들어간단 말이죠. 기타 소득은 제가 필요경비 공제한다 그랬죠. 필요경비가 얘는 80%, 60% 아무것도 안 해주는 거 이렇게 포함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여기 지금 기타 소득 금액은 300만원 이하고 80% 공제한 40만원 이하고 그 다음에 60% 공제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금액 20만원 요 세 개 파란색 더한 것이 여기 지금 기타 소득 금액으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제가 기타 소득 잘 나온다 그랬잖아. 왜냐면 이 아이템, 그러니까 기타 소득의 항목들이 진짜 버라이어티해. 그렇지만
어저께 설명한 것 중에서요 80%하고 60%만 필요한 거 몇 개 정리해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필요경비 인정해 주는 거 실제로 발생한 것만 인정해 줘요. 대표적인 게 제가 로또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근로소득자인 김한공 씨가 2021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거네요. 우리 이거 연말정산에 대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문제 중에서 우리 근로소득권만 잘 정리하더라도 이로 맞출 수 있다는 게 바로 이 내용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는 특별세액공제죠. 본인 대학원 학비 공제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근데 여기 문제에서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세액공제액이라고 물어봤어요. 세액공제액 여기 지금 1,000만원 해당돼요. 우선 일단은 두 번째 배우자 소득이 없는데 대학원 이거 대학원 학비는 본인 것만 되죠. 얘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장남 24세인데 사업소득 있어. 우선 교육비 장남인 경우에 나이 상관없어. 이거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족보관계에서 쉽게 비속이면은 자녀잖아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내가 내줬다면 교육비는 공제돼요. 그런데 얘 지금 뭐가 있어요? 소득이 있으면 대신 안 돼요. 그래서 대학교 학비는 맞는데 소득이 있기 때문에 얘도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차남 외국어 학원비 지금 얘는 의무교육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거기 학원 다니게 되면 교육비로 공제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만약에 얘를 카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했다면 신용카드로는 공제가 돼요. 교육비로는 공제가 안 돼요. 그럼 일단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일단 1,000만원이죠. 근데 여기 교육비에 대해서 세율이 몇 퍼센트를 공제를 받느냐고 지금 얘가 물어보는 거잖아요. 교육비에 대한 본인 거 세액 공제 받는 거 15%예요. 몇 퍼센트? 그럼 뭐 그냥 150만원이 답이네요. 이때 있죠. 그래서 세액공제액이 얼마냐고 물어본 거는 세율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특별세액공제 있잖아요. 특별세액공제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12% 아니면 15%예요. 오케이? 12% 아니면 15%인데 보험료 있죠. 보험료는 12%예요. 그 다음에 의료비 있죠. 의료비는 본인 거하고 그다음에 경로우대 있죠. 본인 경로우대는 15%, 나머지 가족들은 12%예요. 구분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한번 교재 읽으면서 한번 찍어서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의료비 다음에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비 보니까 15%예요. 다른 가족들 거 12%예요. 이렇게 구분하면 어렵지 않겠죠. 기부금은 거기 써져 있는 퍼센트도 계산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15번까지 해가지고 이론 문제에 대한 거 50회 작년 맨 마지막에 치러진 이론 문제 1번부터 15번까지 쭉 풀어봤어요. 오케이? 자, 오늘 처음 풀어봤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 여기 회차별로 해서 제가 계속 실기까지 풀어드릴 거고요. 48회도 계속 풀어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이번 주말에 실기 시간 내셔가지고 뭐 하루 종일 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풀어볼 수 있으실 만큼 교재 중심으로 해서 한번 먼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